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럼 좀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해서 잘 좀 조율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렬, 무산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걸 계속 안 했다라는. 세기를 낼 때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통령실을 국민 근처로 두기로 한 데에 따라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들을 부딪혔습니다.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고 지난 보수 정권의 인사들을 재규합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출된 기름값이 한 달에 한 2, 3년만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우리 생계 위협을 받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른바 허니문 기간에는 정권 교체든 정권 재창출이든 대부분의 권력 이양은 대체로 어색한 와중에도 덕담은 오갔습니다. 신구 정권의 첫 번째 회동이 약속 4시간 전에 무산됐습니다. 오늘 회동이 어긋난 까닭을 짚어보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기울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얘기까지 잠시 뒤에 나이트 포커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무협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통령과 당선인이 다시 당장 날짜를 잡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대선이 치러진 후 꼭 일주일 만에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 하지만 예정된 시간을 불과 4시간 남겨두고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가 동시에 회동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당선인과 대통령의 회동이 전격 연기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간 실무협의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맡아왔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일 뿐 회동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럼 좀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해서 잘 좀 조율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렬, 무산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걸 계속 안 했다라는. 대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 사면과 공기업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진 게 배경이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협의는 추가로 이어지겠지만 이후 논의 과정은 더욱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선인과 대통령 일정이 모두 맞는 날을 찾아야 하는 만큼 회동 날짜도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 거론되지만 물리적으로 어렵고 다음 주는 돼야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대선 일주일 만에 그간의 앙금 탓인지 신구 권력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양측 모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정권을 넘겨주는 쪽도 넘겨받는 쪽도 통합을 거듭해서 강조했기 때문이겠죠.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순조로운 정권 이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독대 회동이 불발된 건 무엇보다 의제 내용과 조율 과정의 문제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실무협의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회동 의제와 관련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 측이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한 데 대한 불쾌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 등을 놓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게 회동 무산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공석 중인 감사원 감사위원 2석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1석을 놓고도
난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모두 공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장 외에서는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은 스스로 거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타협 형태로 사면이 이뤄지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말씀처럼 마치 그렇게 이렇게 뭐가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하는 것을 뭐 검토하고 있다는 건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은 이야기이다. 문제는 여러 사안에 대해 입장이 너무 갈려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관장 인사를 놓고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이루어질 인사는 당선인 측과 협의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서로 맞서는 형국입니다. 이에 따라 순조로운 정권 이양은 물 건너갔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대선 이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 모두 국민 통합을 앞세웠지만 불과 선거 일주일 만에 충돌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속보 한 가지 전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지금이 9시 51분이네요. 신규 확진자 숫자가 54만 명을 훌쩍 넘으면서 60만 명 가까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50만 명이라는 숫자도 처음인데 60만 명이 육박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이제 모레 발표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될 거리두기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4만 명을 훌쩍 넘으면서, 그러니까 0시부터 21시까지 신규 확진자, 일일 신규 확진자가 54만 명을 훌쩍 넘으면서 60만 명 가까이 일일 신규 확진자가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코로나 관련 뉴스 전할 때 거리두기 포함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전국으로 돌아와서 국방부 청사냐, 외교부 청사냐 사실상 압축이 된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이 청와대로 갈 가능성은 0, 제로라며 대통령실 이전을 거듭 못 받고 있습니다. 소통과 보안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딜레마 속에 이번 주에 결론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집무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개편 작업도 착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기를 낼 때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통령실을 국민 근처로 두기로 한 데에 따라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들을 부딪혔음을. 대전제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보안 문제가 상충하는 어려움을 토로한 겁니다. 소통 문제만 놓고 보면 광화문 외교부 청사가 최상의 선택지지만 보안이 취약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는 군사시설 한복판에 집무실이 놓이는 만큼 또 다른 형태의 구중궁궐이 될 수도 있다는 딜레마입니다.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외교부 청사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입니다. 당선인 측은 기존 청와대로는 가지 않는다고 거듭 못을 박으면서도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확실한 거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최종 이전지를 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국방부와 외교부 청사 두 군데로 압축된 가운데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거란 예상이 있었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이번 주 내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힘들 거예요. 아주 실질적인 안을 가지지 않고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복수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인수위는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적으로 말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집무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개편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석비서관실 축소 폐지로 청와대 수석들이 부처 장관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후보 시절 공약은 100% 폐지였지만 당선인 측은 꼭 숫자에 맞춰 없앨 수는 없다며 각 실의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부장원 기자가 언급한 대로 결론은 다음 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무튼 국방부 청사가 그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국방부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는데 내부는 어수선해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실은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옮기고 일부 부서는 국방부 영내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대통령 집무실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배경엔 국민 접근성과 경호, 유사시 대응 능력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본관과 합참 두 곳엔 유사시 청와대 위기관리실 역할이 가능한 지하 벙커가 마련돼 있어 별도의 시설 공사가 필요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방부 본관 맞은편에는 외부 이동을 위한 헬기장도 갖춰져 있어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국방 컨벤션 센터는 외부 접견이 가능하고 국방부 내에서 이동이 가능해 국민 불편 없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광화문보다는 국민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청와대에 비하면 개선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한남동의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의 공관이 대통령 공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장관실을 비롯한 주요 부서가 합참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 대상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건물을 함께 쓰고 일부 영내 직할 부대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들이 거론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같은 건물을 사용할 경우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공간이 합쳐진다고 분리된 업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집무실로 확정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업무 공간을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국방부는 어수선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합류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는데 민주당은 실패 재탕이자 2기 MB 정부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윤석열 인수위원회가 추가 인선을 공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와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정책특보로 임명했습니다. 각각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정책통입니다. 당내 경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던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정무특보, 이른바 쓴소리 특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리스크가 당의 집권의 리스크로 얼마 가서는 안 되고 이 정권 교체의 리스크로 확산되면 안 된다. 특별 고문도 잇따라 선임했는데 신임 고문 7명 가운데 윤진식, 임태희, 이동관 고문은 모두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입니다.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윤한홍 의원 등도 친이계로 분류되고 김은혜 대변인과 서일준 행정실장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습니다. 역시 MB계로 분류되는 김태효 교수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주장한 논문 등으로 논란인데 당선인 측은 실무 능력을 토대로 발탁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증하는 곳은 당선인 비서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판단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민주당은 2기 MB정부로 봐도 손색 없다. 실패를 재탕하는 거라고 비판에 쏟아냈습니다. 인선이 보수층 재규합에 그치면서 통합의 기치를 내세운 게 무색하게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고 지난 보수 정권의 인사들을 재규합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입장과 생각을 담아낼 수 있을지. 인물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 등을 다룰 경제 2분과 등의 인선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인수위는 이르면 모레 현판식을 열고 신속히 업무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렇게 맹폭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를 겨냥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선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패배를 수습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놓고는 찬반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선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광주를 찾아 패배를 사과하며 쇄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공직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사검증을 검찰에 넘기는 거라며 대단히 걱정스러운 발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세평이 검찰의 정보함에 고스란히 쌓이면 결국 검찰이 공직 인사를 좌지우지할 거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윤 당선인도 공약했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대장동 특검과 민생개혁 법안을 합의하자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당내에선 비대위를 놓고 파열음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현 비대위 체제가 부적절하다는 소속 의원 다수 의견을 모아 윤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평가 토론회를 연 박용진 의원도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윤 비대위원장 인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을 보탰습니다. 다만 대선 패배 이후 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건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부분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호중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맡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리더십 공백을 메울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윤호중 비대위를 향한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당 수습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거취 표명 압박을 받았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하루 만에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짧고 굵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물러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른 아침 대변인실을 통해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사퇴 압박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입니다. 한 줄짜리 입장이었지만 김 총장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임기 2년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권 의원 발언을 접한 뒤엔 측근에게도 불쾌감을 토로하며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1년도 더 남았지만 당선인 측의 비판 수위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총장이 다른 길로 가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불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당선인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간부들은 측근들이 명분도 없이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흔들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기관을 장악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선 이후 잇따르는 사의설엔 김 총장과 마찬가지로 옷 벗는 일 없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는 지켜주는 게 맞지만 김 총장이 계속 버티긴 힘들 거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권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좌천될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 대립각을 세우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며 김 총장 스스로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당선인 취임 전까지 검찰 수뇌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장동이나 김건희 여사 등을 향한 현안 수사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언제든 당선인 측과 충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사전투표 부실관리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는 등 선관위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유의 코로나 대선 준비 상황에 대한 쏟아지는 우려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수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고 종이상자,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신력에 스스로 큰 생채기를 냈습니다. 저렇게 쌓아놓다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자 위에 쌓아놓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되다가 한 장씩 빠지면 어떡해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뒤늦게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최소 표차 역대급 대선에 걸맞지 않은 5점으로 남았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부실관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고 복잡한 지침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선관위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는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총장 아들이 강화군청에서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승진과 출장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공교롭게 겹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사전투표 당일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김세환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을 꼬리 자르기로 일축하고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선이야 마무리됐지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이라 선관위를 둘러싼 여지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이 9년 5개월 만에 1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주유소입니다. 나날이 고공행진하는 휘발유 값에 평소보다 부쩍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리터당 2,288원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100원 넘게 뛰었습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적으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이미 리터당 2,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은 건 2012년 10월 넷째 주 이후 9년 5개월 만입니다. 높아진 기름값에 운전자들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1,700원, 1,800원 하다가 갑자기 2,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천천히 올라갔었는데 너무 순식간에 올라가서 부담이 너무 큽니다. 특히 운수업자들은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출된 기름값이 한 달에 한 2, 3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우리 생계 위협을 받는 거지. 이처럼 국내 휘발유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국제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9일 배럴당 127.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몇 주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진정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번 주부터는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려면 한 2, 3주 후인 4월 초께는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고유가가 지속하자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버거운 상황에서 연일 치솟는 기름값이 서민들의 삶을 더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하림과 마니커 등 국내 16개 육계 신선육 사업자들이 12년 동안 닭고기 값을 서로 짜고 올려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이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 1,7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닭고기입니다.
각종 프랜차이즈에 납품돼 치킨 재료로도 쓰입니다. 이런 닭고기 시장은 대부분 하림이나 마니커 같은 대형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포함한 16개 업체가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렸다가 적발됐습니다. 국내 닭고기 시장을 80% 가까이 장악한 업체들은 지난 2005년부터 12년 동안 짬짬이 했습니다. 주로 닭고기 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살아있는 닭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미리 달걀이나 병아리를 없앴고 닭을 대량 구매한 뒤 냉동 비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생산과 출고량 협의는 곧바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011년 초복 직전 사례를 보면 이들이 닭을 사들여 냉동 비축하기로 한 뒤 살아있는 닭의 가격은 한 달도 안 돼 20% 정도 급등했습니다. 또 도축 비용을 올리거나 가격 할인을 서로 자제하는 등 모든 유통 단계에 걸쳐 담합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짬짬이는 주로 이들이 가입한 6개 협회의 내부 회합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담합으로 인해서 어떤 닭고기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거고 담합 기간이 장기간이라 보니까 사실 관련 매출이 한 12조 원이 됩니다. 공정위는 이들 16개 업체에 과징금 1,758억 원을 부과하고 하림 김홍국 회장의 아들 회사인 올품을 포함한 5곳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6개 협회는 이에 대해 산업 특성과 정부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막대한 과징금에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오늘 밤 9시 기준 확진자 숫자 54만 9천여 명, 앞서 속보로 확인했습니다마는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될 새로운 거리 두기 지침은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겼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762만 9천여 명으로 800만 명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200명 선으로 올라서며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확진 규모는 그러나 발표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진 인원 일부가 오늘 0시 기준 최종 집계에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인정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의 결과도 양성으로 인정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선 의료기관에서 그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입력하는 과정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들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락된 숫자는 내일 집계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곧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양상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의료체계를 준비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치는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행 지침을 완화하거나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재택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해 집중관리받는 고위험군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 정부가 의료기관을 확충해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형원 기자입니다. 연일 30만 명대 확진에 이어 첫 40만 명대 기록까지 확산세가 커지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택 환자는 177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60살 이상 고령층 등 감염 고위험군으로 집중관리받는 대상은 27만 명에 육박합니다. 의료기관 957곳에서 하루 2번 모니터링으로 건강 상태를 살피는데 28만 7천 명까지 관리 가능한 상태입니다. 의료기관 확충을 통해서 지금 집중관리군은 32만 6천 명 정도 이상 감당 가능할 수 있도록. 확진자 절대 규모가 늘면서 18살 이하 감염자만 10만 명이 넘고 9살 이하 어린이도 5만 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정부가 이들 치료를 위해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존에 소아특화 병원이 없던 서울과 대구에 2곳씩 확충하면서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은 78곳으로 늘었습니다.
확보된 병상은 3,000개가 넘는데 이미 소아 환자 치료에 1,700여 개가 사용 중입니다. 아직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이 없는 강원, 세종, 제주에도 전담병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500여 명의 군사교육을 뒤로 미루고 각 지자체에 조기 배치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북한이 오늘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이 되는 발사체를 쏴 올렸습니다. 그런데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시험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9시 3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발사체는 그러나 20km 가까이 상승하다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이에 따라 이번 시험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발사체의 종류입니다. 군은 이 발사체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미사일과 비슷한 기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는 발사 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일부 잔해는 평양 시내에 흩어져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험 발사에 실패하면서 북한은 조만간 다시 같은 기종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2017년 이후 중단했던 B-52 장거리 폭격기나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를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도 미사일 대응 훈련과 합동 타격 훈련을 공개하며 강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다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과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을 앞두고 도발 가능성이 큰 만큼 긴장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3개국 총리가 화염에 휩싸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함께 싸우자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캐나다와 미국의 의회를 상대로 화상 연설을 잇따라 가지며 서방 국민에 직접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 포격을 당한 키이우에 있는 한 아파트 진화 장면입니다. 전란에 병원에 방치된 미숙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같이 21절을 맞은 전쟁의 참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화마를 뚫고 EU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3개 나라 총리가 찾았습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서방국가 정상급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We will never leave you alone. We will be with you because we know that you are fighting not only for your homes, for your freedom, for your security, but also for ours. З такими друзями, з такими країнами і сусідами, і партнерами ми дійсно зможемо перемогти. Не хочу говорити кого, всі ми розуміємо.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의회 지도자들에게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캐나다 의회 화상 연설에서는 러시아군의 폭격을 멈추기 위해 자국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Скільки ще має впасти ракет на наші міста? У відповідь ти чуєш, що хтось цього не хоче робити, адже дуже занепокоєні. 젤렌스키 대통령의 열정적 발언에 캐나다 의회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미 의회에서 연설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서명한 바이든 행정부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자국에서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을 공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숨진 언론인은 서방 측 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 5명에 이릅니다. 송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측 언론인이 처음 사망한 건 지난 13일입니다. 전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이자 영화 제작자인 브렌트 루너가 키이우 근처 이르핀에서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About an hour ago, a journalist arrived here at the Kiev hospital. He was injured. He told us that he was shot at a Russian checkpoint. 우크라이나는 즉각 유엔 안보리를 통해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We note your condemnation of killing of Brent Renault, a U.S. filmmaker and journalist in Irpin on the 13th of March. 불과 이틀 뒤에 미국 폭스뉴스 소속 영상 기자인 피에르 자커주스키가 취재 도중 숨졌다고 미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Many of you knew Pierre, who was renowned for his talent documenting conflict zones around the world. Our thoughts are with Pierre's loved ones, his family. 자커주스키와 함께 취재 중이던 우크라이나 언론인 올렉산드라 쿱시노바도 숨졌으나 이번 공격의 주체가 러시아인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3주 가까이 전투가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언론인은 최소 5명에 이릅니다. 러시아군의 키이우 TV타워 폭격과 미콜라이우 공격에서도 우크라이나 기자가 각각 1명씩 숨졌습니다. 스위스 기자 1명과 덴마크 기자 2명을 비롯해 부상자도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권단체는 러시아 점령군이 적극적으로 외국 취재진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를 지원하는 나라는 국제법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드러난 신냉전 구조 속에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 강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를 돕고 있는 벨라루스에 대해 신속히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중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나갈 태세입니다. 일본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인 중국에도 책임 있게 행동하라며 연일 날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国際法違反にあたるロシアによる武力の行使の遂行において、その事情を知りながらですね、ロシアを援助する国は、その支援援助について国際法上責任を負うことになると。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대립하는 신냉전 구조 속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오랜 수건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명분은 유엔을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조차 통과되지 않는 기능무전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大規模な残虐行為については常任理事国5カ国が自主的に拒否権行使を抑制すべきとする安保理改革、そして国連改革、日本としてもしっかり努力を続けていきたいと。 한편 결사항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일본 국회 화상 연설을 제안했습니다. 성사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러시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상대당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만남도 안개 속입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돌연 이렇게 무산, 연기가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나 공공기관 인사권을 두고도 장외의 설전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당선인 측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 압박도 이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반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 2학기 신구 권력의 충돌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러고 보니 대선 딱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네요. 어제 이 시간에는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좀 앙금을 노출할까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나기도 전에도 신경전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딱 듣는데 속보를 듣는데 네. 실망스럽다라는 게 첫 번째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 그 다음 드는 생각은 네. 굉장히 우려스럽다였습니다. 실망과 우려. 그렇죠. 예. 당선인의 일성이 국민 통합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폭적인 협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지난 대선의 결과물로서 국민 통합, 협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꼭 뭐 야당만 얘기한 게 아니라 새로 이제 여당이 된 당선인 측에서도 한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 껴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불과 4시간 전에 단독 그 회동이 무산되는 이런 결과를 나오면서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 껴지고 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단추 그 얘기를 좀 오늘 깊게 파고 들어야 할 텐데 일단 김은혜 대변인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거든요. 여기에 대한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또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를 좀 할 수 있어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해서 잘 좀 조율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하고 우리하고 이 문제가 뭐 결렬, 무산 이게 아니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그걸 달았잖아요. 사면 요청의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답을 들어야 그런 걸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시고 어차피 공개된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촉박한 상황에서 공개가 된 거니까. 네, 앞서 저도 단어를 고를 때 무산, 불발, 연계 속에서 좀 단어를 골랐는데 다 사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권 교체기에 그러니까 정권이 승계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정권이 진영이 교체되는 네. 시기에 있어서의 신구 그러니까 이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언제나 사실 원만하지는 않았어요. 네. 특히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을 기억하시겠지만 물론 만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40분 동안 만찬도 했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막 화가 나서 인수위에다 대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 자제하라고 하면 내가 아예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겠다. 아주 격한 어조로 사실 인수위를 비난하는 어떤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게 있어 왔다. 쉽게 그 정권 교체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정권 이양이 뭐 아주 순조롭게 되진 않았다라는 것을 비춰봤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찬부터 오찬부터 이렇게 어긋난 건 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은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밥은 먹었거든요. 네. 근데 밥도 먹기 전에 이렇게 불발이 된 건 사실 뭐 교수님 말씀처럼 굉장히 네. 유감스럽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안정된 그런 예측 가능한 정치를 원해요. 근데 현직 대통령이든 당선인이든 국민들이 이제 선거가 딱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좀 내가 민생도 내 삶도 돌아봐야지. 이제 잘 될 거야. 이런 마음 속에서 갑작스럽게 불발되면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희망을 하나 두고 싶은 건 양쪽 다 굉장히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책임이라고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발표도 동시에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계속 실무 협의를 하자라는 선에서 양쪽 다 언론에 더 이상의 어떤 그 말 표현들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양쪽이 무슨 큰 문제가 있고 정말 이제는 다시 만나지도 않고 인수위부터 이제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되지는 않으려고 서로 노력하는 게 아니냐. 최소한 그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 얘기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으로 이양하는 과정도 기억이 나고 또 DJ 정권에서 이양받는 과정도 기억이 나는데 또 한 가지 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주고받는 그때도 좀 기억이 나고요. 그때와 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정권을 갖다가 교체하는 여야가 바뀌는 교체 시기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죠. 뭐 네.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네. 뭐 그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원칙이라는 건 없어요. 정치에 있어서는 모든 게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 됩니다. 특히나 정권 교체 같이 민감한 한쪽은 선거에 지고 또 한쪽은 선거에서 이긴 쪽 이런 쪽이 이제 교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측면에서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될 때도 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협치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도 협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0.73%라는 사상 최소 득표의 당선인입니다. 당연히 협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그 무산의 배경을 살펴보면 네. 사실은 언론 플레이가 제일 큰 문제였다고 봐요. 인수위 측에. 그렇죠. 인사권, 그다음에 사면권, 그다음에 뭐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고압적이고 언론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이미 확정된 듯한 이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사실상 청와대를 갖다가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양새가 취해지다 보니 네. 청와대 측에서는 당연히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후적으로 사실은 당선인이 이런 걸 요구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지만 깊게 고민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오면은 네.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나기 전부터 뭐 사면할 거다. 뭐 그다음에 건의할 거다. 그다음에 1+1으로 김경수 지사 넣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리니까 청와대에서 도대체 현직 대통령, 아직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네.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이건 점령군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감정들이 결국은 무산으로 이어진 게 아니겠느냐 네. 봅니다. 앞서 박경미 대변인 입장 보면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하지만 실무 차원의 협의는 계속할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평론가님은 희망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또 일방적 의제 설정에 강한 좀 불쾌감을 표출한 거란 물론 이제 분석입니다만 그런 것들 좀 포괄적으로 보신다면 이번 어떤 갈등의 원인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쌍방과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좀 불안한 게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퇴임 후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노영민 비서실장 운영위에서 문재인 청와대는 레임덕이 없다. 정점에서 그냥 내려갈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 네. 퇴임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퇴임의 과정입니다. 우리 5년 단임제잖아요. 이 4년을 더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얼마나 연착륙하느냐라는 모습을 또 보여주느냐. 그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권 이양을 연착륙해 주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퇴임 후에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상징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인 또는 인수위가 어떤 그 상태이다라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아까 만찬을 할 때 네. 배석을 했거든요.
이태희 비서실장이 그쪽 당선인 비서실장이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노무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네. 배석을 해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어떤 상황이니까 인수위와 또 정권 이양 과정을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저는 아까 교수님 표현처럼 권성동 의원이 뭐 김경수 지사를 언급하면서 사면 얘기한 건 그건 사실 미스테이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권성동 의원은 인수위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공식적인 어떤 직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가까운 측근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구설에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인수위에 책임지는 어떤 자리도 아닌데 어떤 방송을 통해서 물론 질문에 이어서 답변한 거긴 하지만 굳이 이런 어떤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표현을 했어야만 했는가? 그건 또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윤핵관이구나라는 것만 좀 입증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게 다시 한번 구설이 하나 더 붙게 된 셈이 됐죠. 일단 양측의 실무진은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이거든요. 당선인이 당선 직후에 두 사람이 어떤 법사위 인연을 좀 언급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실무 협의 과정에서 좀 어떤 점이 좀 걸림돌이 될까요? 난제가 될까요?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 크게 두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임기 말의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 인수위 측이 당선인 측에서 임기 말의 인사는 우리와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딱 이제 선을 그으니까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청와대는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는 게 정치라고 하는 게 정치력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정치력이 발휘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들어와서 뭐 대통령이 임기가 5월 9일까지니까 인사는 대통령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5년을 국정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경제는 이런 방향으로 좀 이끌고 싶은데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하고 이 경제 관련 그 공공기관은 좀 저하고 좀 코드가 맞게 저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로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난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한국은행 총재 네 멋대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래서 통합이 되겠느냐, 협치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 언론 플레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MB 사면 문제인데 이거야말로 굉장히 큰 아까도 이제 권성동 의원이 실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요.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완화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과 원칙을 갖다가 지켜나가려고 한 노력, 고민한 흔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면권도 마찬가지죠. 말기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지층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면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도 지금 고민할까 말까인데 여기도 되고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경수 지사의 사면까지 마치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냐, 이거 100%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그런 앞에서 언론 플레이로 상처 다 내놓고 뒤에 와가지고 왜 만납니까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통보지?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이번 회동의 가장 큰 어그러진 측면은 당선인 측의 정치력의 부재다. 그리고 과도한 언론 플레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런 분위기는 장외 설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건의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상대당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실 텐데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아마 고려가 될 것이고요.
권성동 의원의 말씀처럼 마치 그렇게 이렇게 뭐가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하는 것을 뭐 검토하고 있다는 건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은 이야기이다. 예.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걸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일단 공개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인데 특히나 그러면 필요하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해라 이런 입장도 나왔어요. 네, 그런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프로토콜이 이거에 있어요. 만약에 청와대가 아무런 그러니까 협상을 계속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협의를. 근데 아무런 의지가 없다면 당선인 측에서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인가? 저는 사면이야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사면에 서로 간의 그런 합의 또는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걸로 알아요. 네. 아까 권성동 의원이 나선 건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 때문에 이게 틀어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네. 이 정권 2학기에 사면이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를테면 지금 당선인이 뭐 취임하고 나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의문점이. 그렇지만 이게 진영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진영에서 내 사람 또는 내 진영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 또는 내 진영에서 전직 대통령 이렇게 사면해 주는 것과 내 진영이 아닌데 상대방 진영의 사람들을 사면해 주는 것과는 사면의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그 사면해 준 사람들을 한번 보죠.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안희정 가장 가까웠던 안희정 이 지금 지사였죠. 전 지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했을 때 사실 굉장히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람을 내가 챙겨준다라는 비판 때문이지만 네. 그래도 YS 김영삼 대통령이 자신이 어쨌든 직접 이 50 청문회를 열고 해서 이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을 나중에 사면해 준 것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당선인의 김대중 당선인 그런 어떤 형식이었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서도 어쨌든 인정하는 지지자들도 그래 인정하자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진영에서 자기의 어떤 사면의 의미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빛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다 더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사실 경중으로 따졌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뇌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더 나쁠 수도 있고 저도 네.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5년 열 때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통합을 위해서 최소한 무언가를 하자 했을 때는 전직 대통령 81살이 된 전직 대통령을 아무리 그의 죄가 중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화합의 차원에서 사면하는 것이 어떠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상대 진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박수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그런 어떤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면 문제야말로 국민적 좀 여론을 좀 의식해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 뭐 인수위도 지금의 청원에도 고민이 맞는 지점 아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변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을 냈습니다. 사면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네. 물론 뭐 사면권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원론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까지 사면이라고 하는 게 정치의 산물로서 타협의 산물, 정치의 산물로서 쓰여왔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안건에 사면이나 또는 임기 말 인사권 협의가 안건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정치가 국민들에게 통합이라든지 협치에 어떤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네. 다만 그 안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결과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죠. 그게 저는 정치력이라고 보거든요. 가장 대한민국이 지난 3년 전 광화문과 서초동 촛불로 국론이 완전히 양분됐던 그런 갈등이 지난 대선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그리고 대선의 표차도 0.73%예요.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정치력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정치력이 요구되는 시기에 신구 권력이 뭐 저는 사면도 얘기할 수 있고 인사권도 협의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진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 앞에 우린 이렇게 합의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압박을 하면서 네. 내가 요구해서 된 거야. 그리고 지금 인사권 같은 경우에는 임기 말 인사한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상 협치나 무슨 뭐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보예요. 사실상 우리가 인수하고 점령하겠다.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일방통행이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정 운영이 혹시나 통합이나 협치가 아닌 일방적인 독주로 흐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깨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갖는다는 거지 사면 얘기해서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물리적으로는 이번 주말은 좀 어려워 보이고 다음 주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조율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이번엔 대통령 집무실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울질 하고 있다라는 건 어제 많이 다뤘고 지금 시점에 좀 정리를 해보면 새로 지금 용산이 부상하고 있거든요. 용산, 국방부 청사. 고민은 좀 덜 수 있겠지만 경호라는 고민은 좀 덜 수 있겠지만 워낙에 이제 광화문시대 명분이 소통이었기 때문에 그럼 또 청와대랑 뭐가 다르냐라는 또 질문으로 돌아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쉬워요. 정말로 아쉬운데 네. 저는 뜻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냐면 국방부 청사도 집무실도 그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어쨌든 옮기자라는 의지 자체는 우리가 청와대에 출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과 그다음에 비서관들이 있는 그 관이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소통해야 되는데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럴 정도로 멀어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백악관이거든요. 백악관의 오벌오피스와 그다음에 웨스팅과 이렇게 해서 이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보면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언제나 뛰어들어가 갖고 함께 자유롭게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딱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의 청와대 구조로서는 그걸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요. 또 청와대에 있는 그런 직원들을 한 3년, 청와대 3년 차나 4년 차 만나보면 네. 현실 감각이 진짜 떨어져요. 그만큼 굉장히 구중궁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후보 시절,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 청와대를 나오겠다. 왜냐하면 자신이 청와대에 있어봤거든요. 있어서 어떠한 상황인지 많이 아니까.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후보도 대통령도 끝내 꿈을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니까 무조건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대쉬를 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용산보다는 어떻게든 정부종합청사가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보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이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네. 국방부는 어찌됐든 국방부가 갑자기 합참으로 또 다 옮겨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과연 이 처음의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뜻에 맞출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국민들이 정말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느냐 함께 소통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또 고개가 갸웃거려지거든요. 네, 지금 집무실 관련한 후보지를 양쪽을 좀 비교해 놓은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용산 청사에 대한 어떤 우려, 또 다른 이제 구중궁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사실 취임식까지 한 2달도 남지 않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국방부 직원들도 이전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좀 내부가 좀 어수선하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좀 맞물려서 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광장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진위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노력을 했었고 하지만 안 됐고 이번에는 꼭 하겠다. 정말 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지고 있어요. 광화문이 아닌 용산이라면 굳이 청와대를 이전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방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비서관들이 함께 근무하는 꼭 청와대 안에다 건물 새로 지으면 하나 더 지으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도 들고 용산 저도 삼각지 지나다 봤지만 그 국방부 건물이 굉장히 외딴 섬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도요.
한 100m만 나가면 삼청동이고요. 100m만 나가면 서촌이에요. 관광객들 바글바글합니다. 국민들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산이 군기지로 대통령이 이전하는 게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좀 약해지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 2달 안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월 10일까지. 네. 그러면 2달 안에 우리나라 군의 어떤 핵심 포스트가 오갈 곳이 없어요. 두 달 만에 그 핵심 포스트가 다 옮겨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뭐 ICBM 실험이다, 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뭐 전쟁이다 이래서 안보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권력 전환기에. 네.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2달 동안 새빵살이를 하거나 월세살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거냐.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만큼 용산으로 가면서까지 해야 될 문제냐. 광화문이라면 저는 그런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화문은 그 상징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굳이 용산 가면서 2달 동안 우리나라 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새빵살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점은 좀 고민해 볼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당초의 명분이 소통이었으니까요. 네. 워낙에 또 군사시설도 많고 이러다 보니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위 인선도 한번 들여다볼 텐데 좀 면면을 살펴보면 어제도 잠깐 이 얘기를 언급했는데 우리가 앞서 얘기를 할 때 나왔던 인물들, 뭐 김은혜 대변인도 그렇고 장제원 비서실장도 그렇고 지금 알려드릴 화면에 좀 띄워봐 주시죠. 익숙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네. 이동관, 임태희, 윤진식까지 이를테면 MB정부 인사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측면도 있고, 자, 면면들을 좀 본다면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 일부 그 MB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있던 분들, 임태희 비서실장이나 이동관 대변인 눈에 네. 띕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네. 특별 고문이잖아요. 고문이라 하면 상당히 뭐 자문단 정도의 어떤 역할이고, 네. 실무진들 한번 보죠. 가장 높은 그 포스트가 안철수 위원장이잖아요. 예. 인수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포스트로 얘기하면 지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렇게 보여져요. 네. 이 두 분은 출신이 어디죠? 새정치민주연합, 즉 상대당,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지낸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꼭 MB 사람들이 지금 포진해 있다라고 하기에는 아예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아예 이종교배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면면이 실무진들을 들여다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아주 실무의 역할을 했던 강석훈 교수, 강석훈 전 의원, 또 정책특보죠. 예, 앞서 지나갔던. 그다음에 네. 김현숙 그 보건복지 비서관, 숭실대 교수요 지금. 네. 이 두 사람이야말로 또 청와대, 그 박근혜 청와대에서 실무, 경제 실무, 한 사람은 보건복지 실무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문에 있는 사람들이 좀 MB 정부 또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부 MB 사람들이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지금 이 출신들을 포진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이 보수 우파 정권을 보면 어차피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 사람들을 함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돌아보면 친노였던 사람,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도 많았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함께 썼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친노라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꼭 MB의 MB 정권 사람들이 다 부활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안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등장하는 얼굴들이기 때문에 앞서 나갔던 그 인수위 인선과 관련된 화면 두 가지를 좀 조금 더 길게 보여주시고, 앞서 안철수 위원장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이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인물도 MB계로 분류가 되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위원장 비서실소관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네, 뭐 저는 인수위가 내각은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내각에 지금 인수위원이나 아니면은 여기 특보들처럼 정말로 MB 정권에서 주요 포스트에 있던 분들이 대거 들어간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비판처럼 좀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인수위가 내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국정 경험이 있던 과거에 청와대 근무 경험이나 또는 뭐 장차관을 했던 분들이 인수위원으로서 상황에 대한
현 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서 할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것 자체가 논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네.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이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농단 수사를 했었는데 그 피의자였던 분을 갖다가 인수위원회에 넣었어요. 최상목 전 차관 같은 경우에 또 뭐 자위대 그 논란 지난 TV 토론 때도 있었지만 네. 이런 자위대 개입 논란이 있는 또 분을 또 인수위원으로 넣었어요. 조금 전 언급했던 김태효 그렇죠. 전 기획관 네.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MB 사람을 써도 또는 박근혜 정부 사람을 써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현안을 갖다가 잘 파악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갖다가 현실 속에서 맞춰봐야 되니까. 네.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국정농단의 피의자, 본인이 조사했던 사람을 어떻게 인수위원회에 넣었습니까? 그다음에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또 안보 분야의 인수위원으로 넣게 되면 도대체 인수위, 물론 뭐 인수위가 내각은 아니지만 자칫 마이웨이 국정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네.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내각은 아니지만 인수위 인물들에도 철학과 가치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장 민주당에선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비판을 쏟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MB정부 출신 인사들이 빽빽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는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 그룹인 이른바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의 상당수가 친이명박계 정치인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윤핵관의 입김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정치인들이 보여주었던 구태가 향후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빽빽하게 포진되어 있다는 이소영 비상대책위원회 언급이었는데 국정 통합을 역시나 계속해서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던 윤 당선인이만큼 아마 이런 비판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인선의 좀 다양성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우려했던 인수위와 내각으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좀 보완을 된다면 어떤 점을 좀 늘려나가야 될까요? 일단 지금 그 윤핵관 표현을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이건 좀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후보 시절에도 광흥창 팀이 있었어요. 금강팀이 있었고 또 광흥창 팀이라고 아예 그 네. 선대위에서가 아니라 따로 광흥창이라는 지역에서 이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청와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문핵관이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그 후보의 뜻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청와대에 들어가고 임종석 비서실장 들어가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은 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썼다고 해서 계속 윤핵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두 번째 MB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MB 사람들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만 이걸 또 이렇게 연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박 전직 대통령을 사면을 건의했다. 이것도 사실 형식 논리상 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참 들여다보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로열티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로열티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 로열티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의 같이 국정 운영을 했다고 해서 정말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지금까지 뭐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임태희 비서실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비서실장까지 했다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또 로열티가 누구보다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어떤 새로운 정부의 어떤 핵심 인물로 이렇게 등장을 한다? 그건 전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라면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MB 사람 무조건 안 돼라는 식의 그런 프레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김호수 검찰총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고 굵게 22자더라고요.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그만두기 전에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나는 임기를 보장받은 총장이다. 임기 끝날 때까지 쭉 있겠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런 그 경험이 있는 당선인인데 현직 검찰총장에게 알아서 물러나라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면 도대체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임기제를 갖다가 강조했던 독립성을 강조했던 도대체 그 취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굉장히 우려스럽다. 물론 김호수 총장이 잘 못하는 면도 있고 네. 상황에 따라 그렇지만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선 전국 시절에 여야 후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검찰총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대 검찰 중에 아무도 없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 중에 선거에서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 가지고 검찰총장 물러나라 얘기하면 역대 검찰총장 다 물러나야 됩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네. 혹시나 당선인 측이 새로운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어요. 네, 새로운 내로남불. 아무튼 거친 논란 하루 만에 이제 김호수 총장이 입장을 표명했고 사의서를 일축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나서 또 평론가님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김호수 총장이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양반 큰 소리 칠 지금 자격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뭉갠 수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력 비리 관련한 라임 옵티머스 수사나 대장동 수사도 계속 뭉갰고 핵심 관련자들 제대로 소환도 안 하고 또 성남 FC 같은 경우는 김호수 총장이 직접 개입해서 수사 제대로 못하도록 한 근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요.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본인과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을 총장이나 주요 보직에 앉히고 주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대통령과 검찰총장 또는 주요 보직자 간의 사이에 있는 단계를 다 해체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어떤 거치는 과정이라든지 거르는 과정 없이 직접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특히 관여하는 사람도 얻게 되고 증거도 얻게 돼서 대통령이 보다 더 강력하게 검찰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네, 두 의원 발언 속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뭉갠 수사 이 단어가 눈에 띄고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독립이 눈에 띄는데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술렁이고 있거든요. 반응을 좀 보여주시고 평론가님은 임기를 채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유능과 무능의 문제이지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능과 무능의 문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예전에 검사 시절에 왜 그렇게 초점을 받았냐면 어떠한 정권에서도 사실은 굴하지 않고 그 정권의 가장 핵심 인물들을 구속 수사를 했었어요. 네. BJ 시절에 가장 그 경찰에서의 가장 고위직이라고 했던 총경을 그때 당시에 구속 수사를 했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안희정 수사를 해서 구속시켰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부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미운털이 박히고 또 여주지청장으로 자천도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그 정부에 가장 가까운 입장을 취해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게 지금 언제나 이 민주당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을 그런 논두렁 시계를 이야기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의 그 검사로 있던 김호수 검사가 뭐라고 그 이프로스에 올렸냐면 이인규 중수부장님이야 수사팀이 검찰 대표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실 검찰 식구들은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 가슴에 한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진영이 이런 사람을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시켜놓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차관으로서 정말 그렇게 아끼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금감원장, 공정위원장 또 감사원의 감사위원까지 이렇게 추천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검찰총장으로서 무슨 수사를 완수를 했죠? 어떤 수사도 좋아요. 사실 검찰총장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떠오르는 건 이렇게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명박 정권이든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든 정권에 가장 가까운 입장을 취했다. 이거밖에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보면 이제 인수위를 겨냥해서 계속 비판을 쏟고 있지만 내부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거든요. 새로 나온 뉴스는 일단은 더 좋은 미래, 더 미래가 윤호중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사퇴 요구에 대해서 윤호중 위원장은 이런 의견이 항상 있었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더 좋은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욕심내고 있다고 봐요. 진짜로 지금 윤호중 위원장의 태도라면 0.7%만큼 졌으니까 0.7%만큼만 바꾸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대선 패배 책임이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도. 그러면 예를 들어 본인이 비대위원장 맡으려면 최소한 예를 들어 다음 총선에 내가 불출마하겠다. 이 정도의 내려놓음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이 비대위원장 맡는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권력과 기득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새롭게 뽑힌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넘겨야죠. 왜 패배의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많은 당내에 우려가 있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굳이 그 비대위원장을 지켜가야 됩니까?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윤호중 위원장 아니면 민주당 개혁이 안 되나요? 좀 그런 점에서 좀 윤호중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꼭 해야 되면 다음 총선 불출마하면 됩니다. 네, 1분 남았는데 평론가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 텐데 앞서 기동민 의원 얼굴 지나갔습니다만 윤호중 위원장 결단을 촉구하기로 했다까지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나아갈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류가 그대로 강경파로 해서 몰락을 하거나 아니면 소수나 비주류가 다시 한번 개혁을 위해서 당을 쇄신하는 것인데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명분도 없고 사실은 개혁의 어떤 인물로서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빨리 사실 개혁파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것도 20m 1차로 방어해야 될 때가 이제 이 뒤에 산이 지금 다 재산입니다. 재산이 산이 완전히 소실이 다 되고 있어서. 같이 하는 거죠? 예, 이건 살 수가 없죠. 저렇게 와서 지금 제가 같이 있는 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을 보니까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이 없으세요. 그냥 청와대를 광화문 시대로 바꾸겠다. 그거 말고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신상 털기 그리고 뒷조사와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불필요하고 권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지금 당선자께서 눈빛만 봐도 알만한 사이에 있는 분들이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폐지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공정한 수사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장 빼도. 더 드려보세요. 매주 학생 확진자도 2배씩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의 한 중학교에 이동형 PCR 검사소가 차려졌습니다. 학교에서 PCR 검사를 받은 학생들은 일반 검사소보다 대기 시간도 짧고 편리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분이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 이동형 PCR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며 순서를 기다립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접수처에서 검사 도구를 받고 빨간 색깔 잡으시고요. 앞으로 갈게요. 검체 채취소로 이동해 코와 목구멍 2차례 검사를 받습니다. 손한테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자, 코. 자, 입. 수고했어요. 이 학교에서는 전교생 448명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 190여 명이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선별 진료소나 병원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학교는 좀 편리성이 있고 시간도 좀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PCR로 직접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와봤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북새통인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의원과 달리 대기부터 검사까지 10여 분 정도 걸립니다. 학교에서 또한 일부러 또 나가서 하려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학부모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모두 22개 이동형 검사소가 운영 중인데 유초등은 5명 이상, 중고등학교는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동형 PCR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동 검체팀을 설치해서 여기서 사실 입과 코로 이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전달해서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지난 일주일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약 2배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등교 전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다음 달에도 계속됩니다. 양성 예측률이 89%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개학 첫 주에 학생 교직원 확진자 16만 명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학교에서 코로나 방지 효과가 이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음 달 둘째 주인 16일까지는 현행처럼 주 2회 검사가 권고되고 이후에는 주 1회로 줄어듭니다. YTN 개훈입니다. 주차장 CCTV를 보여달라는 입주자와 말다툼을 한 뒤 앙심을 품고 살해한 건물 관리소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입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자 거리 추격전까지 벌였는데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YTN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신주명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한 남성이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 엘리베이터를 향해 가는 남성 뒤편으로 몰래 다가가더니 마구 휘두릅니다. 습격당한 남성은 넘어지길 반복하면서도 필사적으로 건물 밖까지 도망칩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환한 대낮 도로 위에 쓰러졌다가 다시 달아나는 남성. 그 뒤를 흉기를 든 남성이 쫓아갑니다. 처음에는 칼인지 모르고 그냥 뭐 드라이버나 꼬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칼이더라고요. 건물관리소장 72살 남성 맹모 씨가 건물 입주자 45살 남성 이모 씨를 흉기로 찌른 건 오전 9시 20분쯤. 맹 씨는 전날 저녁 자신의 차량이 긁혀 있다며 CCTV를 보여달라는 이 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이 씨와 극심한 말다툼을 벌이고 밀치는 등 폭행까지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분도 오셔가지고 1시간가량 그랬다 하더라고요. 주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좀 있었다. 앙심을 품은 맹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이튿날 오전 이 씨가 이곳 건물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틈을 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복부와 허벅지 등을 찔린 상태로 100여 미터를 도망친 이 씨는 결국 인근 도로에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건물 지하 전기실에 숨어있던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맹 씨가 이 씨와 말다툼을 벌였던 날에도 술에 취해 있었다며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씨의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맹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성별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 불편함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국내 대학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부터 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화장실 같지만 남자와 여자, 장애인 로고까지 한 번에 붙어 있습니다. 성공회 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입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말 그대로 누가 사용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입니다. 한 명씩 들어가서 사용하는 만큼 남자도 여자도 성소수자도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쓸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화장실 갈 때마다 끊임없이 의심받고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폭력을 당하고 정말로 트랜스젠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신체 조건, 외모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 휠체어 이동도 쉽고 세면대와 변기엔 손잡이가 달려 장애인에게 편리합니다. 휠체어에 탄 사람이 쉽게 거울을 볼 수 있게 이렇게 기울일 수 있게 해두었고 보호자가 함께 온 아동이나 장애인을 씻길 수 있도록 샤워기도 설치해뒀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해 논의가 시작된 이른바 성중립 화장실은 일부 국가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고 스웨덴에선 공중화장실 70%를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정도로 관련 논의가 활발합니다. 반면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개념이라 일부 인권단체 사무실 등에만 성중립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소수자를 위한 화장실이 굳이 더 필요하냐는 반대 여론이 컸지만 학생들은 토론회와 회의를 통해 누구든 화장실 못 가는 어려움은 없어야 한다고 설득했고 5년 만에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성소수자만을 위한 화장실이거나 장애인만을 위한 화장실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다 쓸 수 있는 화장실이다. 오히려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생각해 주셔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들도 드렸습니다. 대학에 처음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한 학생과 시민단체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차별 없는 화장실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제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가 최근 2달 동안 남극 해양 생태계를 탐사한 결과 곳곳에서 기후위기 정황이 관측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남극 해빙이 사라지고 따뜻한 곳에서만 사는 펭귄의 서식지는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사색하는 듯한 펭귄. 머리에 흰색 삼각형 띠가 특징인 이 펭귄의 이름은 젠투 펭귄입니다. 남극에서도 비교적 온화한 지역에서만 살지만 최근 원래 서식지에서 남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섬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기후변화로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예전에 너무 추워 가지 못했던 남쪽으로 점차 서식지를 넓히고 있는 겁니다. And that means they tell us about the bigger changes that are happening in the environment. So the state of how these penguin colonies are doing will tell us about how fast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happening, the disruptions that are also happening from industrial fishing, and really make that case for why we need to protect these kinds of places.
국제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남극 환경을 탐사한 결과 곳곳에서 기후변화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해빙은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곳곳에 얼음 조각들이 떠다닙니다. 남극 해빙 면적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서울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얼음이 또다시 사라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The Antarctic Ocean, like so many oceans around the world, is facing huge pressures from climate change, from industrial fishing. 지구온난화에 서식지를 옮기거나 터전을 잃어가는 남극 생물들. 그린피스는 이번 탐사 결과로 남극 생태계 피해가 확인됐다면서 남극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의 무력 시위에 시달리고 있는 타이완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막강한 중국의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 예비군을 동원한 게릴라전 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타이완은 이번 달에 올해부터 2주가 더 길어진 예비군 동원 훈련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2년에 한 번 일주일 이하로 하던 동원 훈련에 매년 2주씩을 추가해 대폭 강화한 겁니다. 훈련장을 찾은 차이잉원 총통은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예로 들면서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近来的乌克兰的情势再次证明，守护国家除了国际的声援和协助，还是要靠全民团结一致。 차이 총통은 특히 예비군이 지역을 책임지고 방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은 예비군에 스팅어 미사일과 제블린 미사일을 지급해 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혼자서도 전투기를 격추하거나 전차를 파괴할 수 있어 전력이 약한 쪽이 쓰는 비대칭 무기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타이완 국방부는 비대칭 전력 강화 방침을 한층 강조하고 있습니다. 国军持续密注俄乌情势变化，不断提升不对称战略能力，巩固全民心防跟国军士气。 홍콩 언론은 타이완이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군의 게릴라전을 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군이 타이완에 상륙할 경우 미국의 무기를 지원받아 비정규전 방식으로 싸우려 한다는 겁니다. 타이완은 4년 전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4개월로 단축한 의무 복무 기간의 연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타이완 집권 민진당이 독립을 내세워 중국과의 대결을 고조시키면서 타이완을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계절의 시계가 4월을 가리켰습니다. 다만 공기가 탁해 아쉬움이 남았는데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6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는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또 영동은 새벽에, 충청 이남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밤에 대지를 촉촉하게 해줄 봄비가 오겠고 내륙은 모레 오전에, 제주도는 모레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단비가 내리겠지만 제주도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그 밖에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8도, 광주 10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1도, 광주 16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비가 그친 뒤 많이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